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지은은 낡은 화장대 서랍 깊숙이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지은이 학교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사진 저편 담장 그늘에 낯선 남자가 조용히 서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바랜 잉크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앞에 항상 서 있던 그림자 같은 존재를. 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박지은이 어머니 방 문을 여는 순간 된장 냄새와 나프탈렌 냄새가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방 안에는 아직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한평생의 짐이 사방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낡은 화장대, 오래된 이불장, 그리고 창가의 작은 탁자. 탁자 위에는 손잡이가 빠진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시다 남기신 것인지 찻잔 바닥에 갈색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오래전에 증발했고 흔적만 남아 어머니의 마지막 온도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은은 비닐봉지 2개를 손에 들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남길 것과 버릴 것. 하지만 막상 어머니의 물건들 앞에 서니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빠진 수건도, 색이 바랜 한복도, 반쯤 남은 크림통도 선뜻 손에서 놓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어머니를 지우는 일 같아서 지은은 한동안 물건들 앞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광목천에 여러 빛깔의 천 조각을 이어붙인 조각보였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무언가를 그 보자기에 싸서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곤 했는데 지은이 뭐가 들었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언제나 별거 아니야 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보자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용물이 어딘가로 이미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 뭉치와 메모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다른 향수병과 분첩. 마지막 서랍. 제일 아래 칸을 열자 맨 안쪽에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비닐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이것만은 누군가가 정성 들여 오랫동안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두께가 꽤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뜯으려다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허락 없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안 계셨습니다. 허락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 어린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가방을 메고 뒤를 돌아보는 아이. 지은은 그 아이가 자신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좋은 옷을 차려입혀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배경에 담장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지은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남자. 흑백이라 얼굴이 흐릿했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한 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지은은 그 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씨를 쓴 사람이 어머니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굵고 단호한 필체였지만 마지막 획에서 손이 흔들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접힌 편지들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 남자를 처음 의식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의 가장 오래된 층에도 그 남자는 있었습니다. 항상 멀리, 항상 조용히. 학교 앞에 서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름을 불렀고, 손을 흔들었고, 과자 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학교 담장 모퉁이에서 혹은 맞은편 슈퍼마켓 처마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교문을 나서는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것을 처음 알아챈 것은 2학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걸어가다 우연히 뒤를 돌아봤을 때 남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은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남자는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은은 남자를 마음속으로 그림자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처럼 항상 거기 있지만 빗속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께 저 아저씨가 매일 온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그냥 동네 분이겠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니의 눈이 잠깐 딴 데를 봤습니다. 지은은 그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질문을 끊어버리는 눈빛이었습니다. 4학년 여름. 더운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혼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네를 타다가 문득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벤치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펼쳐 들고 있었지만 눈은 신문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그네에서 내려 남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신문을 접고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빨라지더니 공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은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있잖아. 학교 앞에 항상 있는?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저씨?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남자를 보는 일이 줄었습니다. 학교가 달라졌고 통학 경로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지은은 먼 곳에서 그 남자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 모퉁이에서,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서, 그 남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조용한 서 있는 방식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나서는데 멀리 골목 어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본 척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그 남자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에 대해 어머니에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바닥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불을 켜지 않아 스탠드 하나만 바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비단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12통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지은이 태어나기 전 날짜가 찍혀 있었고, 가장 최근 것은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달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넘나드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정호.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희에게. 아이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순희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멀리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겠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지은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교문 앞에서 친구와 싸우다 울었다는 것. 어느 날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것. 어느 봄날 교복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왔다는 것. 오늘은 원피스를 입었더군요. 흰 원피스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서 나오는 지은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 하나가 내 한 달을 버티게 해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사진 속 흑백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원피스가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정호였습니다. 편지들을 읽어가며 이정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사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넘도록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 시장 모퉁이에서,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서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달의 편지였습니다. 순희에게. 지은이 졸업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이제 내 발걸음도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따라다니면 지은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아이가 모르는 채로 자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다만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들을 꺼내보거나 혹은 지은이 이 편지들을 보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 전해주십시오. 나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다고. 지은은 편지를 내려놓고 오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왔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봉투를 열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버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병원 1인실에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주무셨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고 가끔 기침을 하셨습니다. 지은은 물이 담긴 찻잔을 침대 옆에 두고 어머니가 깨실 때마다 입을 축여드렸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은이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을 찾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해도 돼요. 엄마. 지금은 쉬어요. 아니야. 이제 나중이 없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오래된 비밀이야. 엄마가 혼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지은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 어릴 때 학교 앞에 가끔 오던 사람 있었잖아. 지은은 굳었습니다. 그림자 아저씨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한참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 찻잔을 들어 입에 대들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듣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숨이 걱정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아침. 새벽빛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그 사람이 였습니다. 지은은 그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문상을 받는 내내,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는 내내,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이 왔을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지들을 통해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로 듣지 못한 것이 지은에게는 평생의 공허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주소를 적어뒀습니다. 이정호. 발신 주소는 경기도 이천 어느 골목의 빌라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보내진 지 20여 년이 지났으니 그가 아직 그곳에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준비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만남에 대한 준비인지, 아니면 이미 만날 수 없게 됐을 경우에 대한 준비인지, 모르는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이천으로 가는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앙상한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니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이를 가리켰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빌라들, 늦가을 특유의 퀴퀴한 냄새. 주소에 적힌 건물은 4층짜리 빌라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옆동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은이 이정호 씨를 찾는다고 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정호 씨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한 6달 됐나?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가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 아파트 관리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발견됐어요. 가족도 없고 알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은은 혼자라는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다는 것. 가족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혹시.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분 방에 사진이 많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지은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방 정리 도와드릴 때 봤는데 사진이 엄청 많았어요. 한 여자의 사진인데 어릴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딸인가 싶었는데 아무도 오질 않으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겨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지은을 보다가 잠깐 기다려요라고 하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방 정리할 때 따로 뒀어요. 뭔가 소중한 것들 같아서. 올 사람이 생기면 줘야겠다 싶었는데. 할머니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요. 지은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사람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차 안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황혼 빛이 차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지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다양한 나이의 지은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도 있었고 컬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선명했고 어떤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망원으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정호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없는 것도 있었고 2번, 3번 접어 꼭꼭 숨겨둔 것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 통을 펼쳤습니다. 정호에게. 당신이 그날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었고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하지만 당신이 우리 아이를 지켜봐준다는 걸 알기에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광목천의 조각 보였습니다. 어머니 방에 있던 보자기와 같은 천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보자기였습니다. 반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보자기를 둘로 나눠 각자 한 조각씩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정호는 젊은 시절 사랑했습니다. 2사람 사이에 지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정호는 지은의 존재를 알았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호는 20년 넘도록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세월을 그림자처럼 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모르고, 얼굴도 흐릿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0년을 지은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었지만 사진 속의 초등학생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이정호가 혼자 바라봤을 장면이 상상됐습니다. 그 상상이 견디기 힘들 만큼 슬펐습니다. 이정호의 무덤은 경기도 이천의 공설묘지에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이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묘지에는 아직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비석들 사이를 걸어 이정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석의 이름과 생물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정호 1954년생 2024년 몰 70살이었습니다. 지은은 무덤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들고 온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방에 있던 것과 상자 속에 있던 것. 2 조각을 가져와 무릎 위에서 맞췄습니다. 정확히 하나로 이어지는 1000 조각이었습니다. 2사람이 나눠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펼쳐 무덤 앞 잔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천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들판에서 꺾어온 야생화 몇 송이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의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말을 하려고 몇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지은입니다. 어머니는 박순이고요. 아마 아시겠지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사진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어릴 때 학교 앞에 계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림자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그래도 완전히 떠나실 수가 없으셨을 테고,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늠하기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침 해가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위로 빛이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말 한 번 못 건넸냐고.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근데 오래 생각해보니까 이해도 됩니다. 그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신 거였겠지요. 지은은 보자기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천이 바람에 또 한 번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잘 계세요.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먼 데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지 주변으로 아침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더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온기를 이제야 나누는 것처럼. 그 빛 속에 돌아서는 길에 지은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자기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자 아저씨가 사라지던 모습처럼. 지은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